저는 메디피스 소동력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현대의학에서 엑스레이가 개발이 됨으로써 어떻게 의학 발전에 관여를 하고 의학을 변화를 시켰나를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95년도에 독일의 빌헤름 렌트겐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빛을 가지고 빛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크룩스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진공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빛을 비치게 이렇게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아마 피곤해서 졸다가 눈을 떴더니 그 스크린 쪽에 가서 빛이 이렇게 잘 비춰졌는데 뭔가 아주 특이한 그런 빛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손도 앞에 이렇게 대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손뼈 같은 게 이렇게 비치고 그래가지고 이 크룩스관에서 나오는 엑스레이가 신체를 통과한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죠. 근데 그게 좀 더 명확한 영상을 만드는 게 그때 당시에는 1.8m 거리에 있는 스크린에 가장 영상이 잘 맞춰졌다. 그러니까 초점 거리가 한 1.8m 정도 되고 황록색 빛을 띠는 그런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체를 통과한 광선이 스크린에 보니까 뼈하고 근육하고 지방 같은 거를 표시하는 음영들이 이제 뭐 공기가 까맣게 나오는지 이런 건 몰랐지만 그 까만 부분도 있고 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체가 이제 나타남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서 물체의 밀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뼈라든지 이 같은 경우는 하얗게 나타나고 공기가 많을수록 까맣게 나타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X선을 렌트겐이 발견을 하면서 좀 더 체계화, 구체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학에 실제로 쓰기 시작한 게 95년에 이제 발견을 해서 의학에 이제 접목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1896년 1월에 영국의 버밍햄에 있는 퀸 병원에서 손 통증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바늘이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CT나 초음파 같은 거를 가이드 해가지고 바늘을 꺼내야지 사실은 엑스레이로 바늘을 발견을 해도 입체적으로 보질 못하고 2차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톡해서 바늘을 쏙 뺄 줄 알지만 막 속에 들어가서 막 해져가지고 고생을 많이들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서 캐나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에서 총상 환자의 이제 총알을 제거해가지고 하고 1896년 4월에 뉴욕에 하고 시카고 이과대학에 아예 방사선과가 이제 개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문 분야로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1897년에 이제 프란시스 헨리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의사가 드디어 이렇게 물질, 금속 물질이나 이런 거 골절만 이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 1, 2년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혈액이라든지 폐염, 폐암, 폐경색, 폐수종 물이 차는 거, 그 다음 동맥류 같은 그 다음에 폐우열 같은 거, 그런 것들, 늑막염 같은 것들을 진단하는데 아주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개발이 돼서 의학 현장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올바로 사용하게끔 되려면은 이제 같은 질환을 여러 번 보면서 그
사진을, 영상을 가지고 판독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늘어야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1897년 한 엑스레이가 발견된 지 2년쯤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런 큰 장비를 실내에다 장치를 해서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인가 아마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된 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리 큐리 부인이 X선을 진료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동 진료 엑스레이를 개발을 해가지고서 전쟁터나 또 의료시설이 낙후된 데 같은 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고, 치과는 1933년도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치과 진단 엑스선 장비가 도입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치과에 가보면 맨 처음에는 필름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이 안쪽에다 대고 밖에서 요만한 그 광고를 갖다 여기다 대가지고 찍잖아.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파노라마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찍는 식으로 해서도 찍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골반 뼈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대퇴골이야. 그러니까 무릎부터 골반뼈까지 있는 허벅지뼈, 대퇴골이 있는데 요게 이제 대퇴골의 머리 부위이고 요걸 목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퇴골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서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런 까만 부분들이요 골반 속에 가서 복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창자 속에 있는 공기예요. 창자 속에 있는 공기인데 요 부분은 저기 대장 큰 창자보다는 소장 작은 창자가 조금 팽창이 돼서 공기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기들 뱃속이나 폐 같은 데는 공기의 음영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진단을 하게끔 테크닉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X선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 근데 이제 치료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하면은 1895년에 이제 엑스레이가 발견이 돼서 개발이 돼서 의학에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소독약을 만들었고 외과의 대부라고 하는 조셉 리스터, 영국의 리스터가 이 X선을 이제 처음에는 얼마 동안 찍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잖아. 그래서 어릴 때는 시간을 길게도 찍었을 거고, 목적하는 거에 따라서 뼈 같은 걸 보려면 금방금방 하지만 또 딴 부분을 보려고 그러면 노출 시간을 길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노출 시간이 길어지니까 피부에 화상을 일으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거가 화상이 되는 게 일어나면은 상당히 몸에 해로운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또 화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피부를 지나서 속에 들어간 심부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혹 같은 거지, 암종 같은 거를 이걸 쬐면은 파괴가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 근데 이제 파괴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암을 파괴시키는 것보다 암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들을 더 문제를 일으키지. 그래가지고 이제 염증이 심해지니까 유착도 오고 나면서 쭈그러들기도 하고 또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됐어. 근데 이제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프로인들에는 그 의사가 화상을 일으키면은 또 몸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몸에 털이 많잖아. 털이 많은 부분에
좀 장기간 엑스레이를 쬐더니 털이 없어지는 것도 알았어. 그래가지고 털이 많이 있는 점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2시간 동안 매일, 그 다음에 10일 동안 엑스선 조사를 했더니 이 모반 기형이 뻘겋게 되면서 튀어나온 게 납작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스카가 생기지, 상흔이. 그래가지고 이제 반흔이 생기니까 깊이 저거 하면 우리가 화상을 크게 입었을 때 상처 남는 것처럼 남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털이 많은 꼬시커먼 점이 커다랗게 있고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것도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 치료라든지 암도 속에 있는 거는 이제 피부에 화상을 입으니까 겁이 나니까 피부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것들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서 그냥 크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어요. 염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으로 굉장히 크기가 커가지고 통증, 너무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쬐니까 일단 크기가 좀 줄어드니까 딴 문제는 있지만 통증을 약화를 시켜가지고 살만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 그 다음에 1913년에 이 크룩스 관이라는 게 진공관인데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정교한 쿨리지관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쿨리지관은 암세포를 파괴하고 주위 부분을 그래도 덜 손상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 파괴하는 오랫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또 암세포가 재생이 안 되고 더 이상 안 자라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크룩스관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스컴상이나 책에서 감마 나이프로 머리에 있는 뇌종양을 치료를 했다 그러면 나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데 감마가 붙었으니까 피도 덜 나게 하고 주변을 파괴를 덜 하면서 수술하는 법 아니겠는가, 특이한 무슨 기계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가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X선을 이용한 거예요.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대신 굉장히 바늘과 같이 가느다랗게 빛을 쬐 가지고 주변 파괴를 안 하면서 뇌종양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 합병증이 얼른 덜한 그런 치료법을 갖게 됐어요. 이 X선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리는 X선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소홀히 다루면, 부주의하게 다루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게 그런 생각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X선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자기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빛의 형태지만은 파동 형태로 전파가 된다는 특성이 있고, 프리즘이나 자기 등에 의해서 굴절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은 프리즘에 의해서 굴절이 된다든지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 그러질 않고 투과해버려서 직바로 통과해버린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원자에서 아예 전자를 분리해낼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가 크게 발생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런 분자 수준의 세포 기능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투과에 의해서 세포 파괴 및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의하니까 결국은 세포가 죽게 되지. 사멸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화상이나 탈모 같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지만은
DNA를 중심으로 손상을 시킨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게, 세포를 죽이는 게 DNA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가지고 DNA는 유전에 관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속적으로 세포를 분화시키면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2대, 3대 가면서 그거를 도토셀이라고 딸세포라고 그러는데, 이런 새끼 세포한테 DNA가 변화된 게 DNA가 전달이 되니까 변이가 일어나니까 기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변형된 DNA는 하여튼 수년 내지 수십 년 후에 암이 발생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될 때는 사실은 엑스레이에 관여하는 직업인들이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1910년대 이후에 엑스선의 이제 위험들을 너무 심각하다는 걸 이제 그새 깨달아가지고 예방하기 위해서 눈에 안경을 보호용 고구를 한다든지 차폐장치, 납아연 같은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병원에 엑스레이 기계가 있는 그 방들 실내에는 차단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해도 차단 장치 말고 유리에도 차단 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옆에 있는 경우는 저기 보호복을 입잖아, 앞으로 무거운 거를.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 그 크룩스관하고 쿨리지관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 초창기에 발견을 이 빛을 만들어낸 게 크룩스관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제 진공관인데 이제 허술한 어설픈 이제 진공관이었어요. 이게 좋은 거는 가스 분자에 의해서 엑스선이 생성된다는 게 이제 장점이 돼가지고 엑스레이가 빨리 개발이 된 거고, 그런데 이 가스가 음극에 충돌이 되면서 음극선을 생성해가지고 엑스선을 만들어냈는데, 단점은 관에 가스 분자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가스 분자가 남아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남은 가스 분자가 그 진공관 유리관이 있죠. 옛날에 뭐 축구기, 뭐 라디오 옛날 진공관식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거기에 가서 그런 유리를 변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투과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변화가 온 관은 엑선 투과력이 증가하니까 되려 더 직업을, 이 기계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적이 돼가지고 양도 많아지는 데다가 투과에서 나오는 게 또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1이었던 게 얼마 지나면 2가 되고 3이 되고 하니까 몸의 축적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암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를 딴 직업군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한 엑선과는 엑선 밀도가 감소해서 또 진공관을 통해 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실제로 토가 되는 거는, 환자를 해서 검사하는 거는 양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뿌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상의 질이, 필름의 질이 떨어지게 됐어. 1913년에 이제 쿨리지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이제 과학자로 있었는데, 이런 쿨리지관을 개발했는데 굉장히 좀 뜨거운 엑선관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뭐라고 명명을 못해서 뜨거운 엑선관이라고 아마 명명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요거는 금속 텅스텐을 이용해 가지고 연로 음극선을 발생을 시켰어요. 가스가 아니고. 그래서 완전한 진공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서 엑선 밀도의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데나 진단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압에 의한 고주파 엑스선이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피부층에는 손상이 없고, 그 다음에 깊은 조직에 목표하는 데 가서 더 많은 양이 쪼여져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지만, 한 번은 이런지 몰라도 이거를 반복할 때 주위의 유방암 환자들이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제 2달 동안 일주일에 5세씩 해서
8주 정도, 6주 정도를 치료를 받는데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꺼멓게 된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꺼멓게 되면서 허물이 벗고 그러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기간 누적된 양이 엑스레이 선 양이 많아지면 손상이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 가볍게 쓰면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지. 그다음에 이제 혈관 조영술 같은 거는 조영제를 혈관에다가 주입을 시켜가지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관상동맥, 심장동맥이라고도 하고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가서 이제 혈전이 낀다든지 아니면 두터워져가지고 피가 통과하는 데가 좁아졌다든지 해서 이런 혈관 조영술을 해가지고 위치랑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풍선 같은 걸 집어넣어서 좀 넓혀주고 스텐트까지 안 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이제 다 영향을 미친 거야. 일단 펫하고 펫CT는 펫CT는 여러분들이 알 때 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려진 거야. 왜 그러냐면 펫CT는 전신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크기가 돼야지 발견을 하지 조기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때 쓰는 방사선 물질이 뭐인가에 따라서 친화력이 있는 그 방사선 물질, 조영적으로 들어간 방사선 물질 자체의 민감도가 높은 암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되는 거지 모든 암을 갖다 하는 거는 아닌데 좋은 점 하나는 암을 치료하고 나서 재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적용하는 게 가장 그래도 하나 가지고 검사하면 이거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CT하고 MRI는 이따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은 MRI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다 찍어. 근데 또 하나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성 저거를 해가지고서 저기 처리를 해서 그 세포 자체 음극과 양극을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가지고서 그거를 음영으로 채취해가지고서 하는 거거든. 자기 극명 저거 촬영하는 게. 그래서 인체적으로 해롭질 않아. 근데 CT는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그 큰 병원이나 특히 이제 뭐 전문 병원이라고 개인 종합병원 같은 데서 3개월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CT를 막 찍어대는데 CT는 1년에 한 번 정도까지는 몰라도 2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거가 우리가 몸에 피폭받는 그 조사량이 적당하지 그 이상이 되면은 위험해. 그러니까 사실은 3개월마다 찍는 거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특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의심이 가는데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조금 좀 빈도를 좀 해서 해야 한다든지 그렇지만 3개월마다 찍는 것보다 딴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쓰고 어쩔 수 없이 CT만 가지고서 뭐 사이즈의 변화를 봐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쓸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3개월, 6개월마다 찍는 거는 굉장히 환자한테 해롭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도 사실은 이 울트라사운드 자체가 인체에 해가 없죠. 근데 초음파 검사가 또 남용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뭐냐면 초음파만큼은 MRI나 CT나 보통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판독하는 거는 관여를 안 하고 영상만 가지고 판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음파를 할 당시에 의심 가는 부위라든지 또 그 부위가 어디라는 걸 아는 거는 초음파만 하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 같으면은 담석이라든지 그런 돌이나 특이하게 사이즈가 큰 거 같은 거는 알지만
주변하고 구분하기가 힘든 아주 미묘한 데들이 있어. 그런 건 나는 하면은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안 돼. 그래서 초음파를 하는데 다 방사선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의학과 전문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기사, 방사선 기사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인 건강검진센터들이 있지. 이런 데서는 방사선 의사는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총파를 한 10대쯤 놓고서 방방이 하고 있어. 근데 다 기사가 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정상과 아닌 것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찍어놓은 걸 가지고서 의사가 판독은 의사가 하니까 근데 판독에서 미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과학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의료적인 면에서는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돼요. 자, 아까 조영제 얘기했죠? 보통 입으로 먹는 조영제나 항문으로 집어넣는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혈관으로 동맥이나 정맥에다가 조영제를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바리메네마라고 대장 조영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문에다가 관을 넣고 말랑말랑한 그 도관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큰 창자, 대장 속에 대변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숙변을 모든 걸 다 빼내야 하기 때문에 하제를 써가지고 사람이 기력이 아주 쇠퇴할 정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 근데 이제 요새 좀 많이 발전해가지고 좀 괴롭힘을 덜 받지만 그래서 또 이거는 압력을 넣을 때마다 달아서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도 있고 쪼그라질 때도 있고 계속 그 장 운동을 하니까 수축됐을 때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무슨 혹이 있나를 하거나 어디가 좁아져 있나를 또 아니면 좀 기형이 있는지 아니면 꽈리처럼 부풀어난 계실이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영제를 쓰는 게 이제 입으로 먹고서 하는 하얀 그 물약으로 처음엔 가루약을 물에다 타서 먹었는데 이제 아예 액체로 된 거를 이제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먹고 찍는 거는 식도나 위나 12지장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작은 창자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큰 창자는 이미 갈 때는 통과하니까 이 조영제의 역할이 희석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문에다 이제 넣고 거꾸로 압력을 했었어. 근데 요거를 좀 더 테크닉이 좋은 사람들은 공기를 이용해서 조영제를 하고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 혈관 조영제를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뇌혈관 이런 데 이제 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장에도 쓰고 많이 해서 뇌나 심장에 혈관 조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팔다리에 저기 혈관이 어디가 막혔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간에도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뭐 콩팥도 한다든지 다 어디든지 피가 가는 데는 창자도 할 수 있다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의 관상동맥, 이게 대개 왼쪽 관상동맥인데, 신분제, 경색 이런 게 하면 막혀서 한다든지, 피가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건 정상적인 혈관이 나타난 거고, 요거는 여기서 하얗게 끊겼죠. 조영제가 검게 나타나는데 여기 하얗게 끊겼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좁아졌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봐선 이쪽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아주 실같이 조금 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팽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신 속도가 굉장히 늦겠죠. 그러니까 영양 공급 같은 게 굉장히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T 스캔은 이렇게는 해.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3차원으로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대장 조영술 한 걸 보여줬는데 이제 대장 조영술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CT나 MRI 가지고서 대장 조영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해서 그 항문에다가 해서 조영제를 집어넣고 막 압력을 넣고 해가 배를 부풀리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대장 조영술처럼 한 영상 비슷하게 그만큼은 효과적이 아니지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뇌실이 뇌수종 때문에 뇌실이 이게 정상인데 여기 가서 이제 물이 많이 고여서 그럼 어딘가 이제 맥혀가지고 이렇게 됐죠. 염증에 의해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MRI가 이제 뭐 이렇게도 끊고 이렇게도 끊고 이렇게도 끊고 하여튼 해가지고서 하는데 오랜 시간을 하지만은 신체에 해를 안 끼쳐요. CT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져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척추뼈들이야. 요게 요 사이에 가서 이렇게 반올판처럼 이렇게 있죠. 이거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야. 추간판 이제 요 척추뼈 사이에 있는 간판을 이제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요거가 막이 터져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왔어. 요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요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튀어나왔죠. 근데 요게 신경이에요. 척추신경. 그 척추신경을 여기 눌러버려. 누르니까 사실은 여기에 지배받는 신경들이 있는 하체들, 다리 뭐 이런 데들이 저리고 통증이 있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속을 들여다보질 못한 걸 열어보려면은 째야지 되지. 그래가지고 하고 두개골을 보려면 뼈를 하여튼 근육을 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고 속을 들여다보는데 평면 플레인 엑스레이가 이제 이런 쪽까지 개발을 하고 치료까지 관여하게끔 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받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 질병을 한 20% 진단하고 또 20%를 100%로 봤을 때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한 뭐 20-30% 되고 나머지는 자연 치유되거나 결국은 치유가 안 되고 조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진단이 되는 거는 20%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진단이 되지만 치료 자체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제 X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